정말 고용 패러다임은 바뀌었냐? 바뀌지 않았다. 결과적으로는 급격한 고용 냉각은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까?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게 너무 비정상적이라서 이 3%까지의 인플레이션이 내려올 때까지는 실업률이 작동이 안 됐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과거 평균 수준의 통계값에 가까워졌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작동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꾸어 말씀드리면 물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그 실업률이 좀 올라줘야 된다. 네. 네. 그러면 오늘 화요일 앞으로 한 1, 2주 또 못 뵐 것 같아서 오늘 모든 내용을 다 뽑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한진 박사님 모셔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어디 다음 주 어디 가신다고요? 네, 네. 휴가. 휴가. 예. 근데 이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나? 어제 그젠가? 그 우리 김한진 박사님 같은 이코노미스트 분들을 많이 찾잖아. 네. 네? 그때가 거의 저점일 가능성이 많아. 근데 또 이제 김한진 박사님이 뭐 나오시면 맨날 같은 얘기 하시네. 지겨워요. 막 이러면 그때가 고점일 때가. 여러분의 반응 한번 시작을. 잘 어떤 댓글들이 달리나 하는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슨 얘기입니까, 박사님? 네, 뭐 김프로님께서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하반기를 보니까 매크로는 뭐 그렇게 그냥 네. 중립적일 것 같아요. 그냥 뭐 매크로 때문에 뭐 이렇게 흔들리거나 네. 매크로 때문에 올라갈 주식이 못 올라가거나 이런 상황도 아닌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조금 걸리는 것은 이제 금리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만약에 주식시장을 회방 노는 놈이 있다면 그건 아마 금리일 거고 금리 추이를 조금 주의 깊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주식시장이 저항에 부딪힌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하반기에 오를 룸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톱다운 아이디어고요. 네. 그 중에서도 금리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예. 그 금리가 크게 이렇게 그 방해만 안 하면 네. 그렇게 주식시장도 크게 조정을 받을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네. 뭐 금리의 뭐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좀 지난주에 나온 고용 지표였잖아요. 고용. 그래서 고용 지표 잠깐 리뷰를 해보고요.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하반기에 이제 어쨌든 금리를 움직이는 인플레, 그리고 이제 2%대 최종 물가가 이제 조금 떨어져도 2%대에서 더 이상은 안 떨어질 것 같아요. 2%대라는 게 2.9 뭐 2.5, 뭐 2%대 중반이라든지 퍼센트 중반까지는 가나요? 가기는? 하반기에 되게 어렵죠. 네. 하반기에 되게 어려운데 좀 중장기적으로 한 내년 정도까지 한 2%대 조금 떨어져도 디스인플레이션이 나와도 2%대 초반대를 더 아래로 하회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주식시장에 알게 모르게 움직이거든요. 지금 하반기에. 그래서 그런 좀 투자 아이디어를 좀 드릴까 합니다. 예. 먼저 이제 고용시장 쪽을 한번 보시면 네. 이 차트는 뭐 잘 아실 겁니다.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을 이제 축으로 한 소위 이제 필립스 커브라는 건데요. 제 생각 커브.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뭐 실업률은 는다. 필립스 씨가 만든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보시면은 장기 추세가 누웠잖아요. 누웠습니다. 네, 과거에는 이렇게 조금 가팔랐는데 장기 추세만 보더라도 2000년부터 2017년만 봐도 이렇게 누웠습니다. 누웠다는 얘기는 좀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죠. 인플레와 고용 시장 간의 잘안 관계가 맞는다는 얘기죠. 네, 맞긴 맞는데 조금 약간 약하게 맞는다라는 건데 녹색 점들이 이제 99년부터 예. 2017년까지고 네, 빨간색 선이 이제 지금 시점인데 지금 보시면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여기서 이제 갭이 생기잖아요.
이게 갭이 있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높은 인플레이션에 머물고 있는 나머지 이게 뭐 필립스 커브를 논의할 자체가 없었어요. 예, 뭐 논의할 필요도 없었어요.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3.5%네요. 3.5%의 실업률과 긴축의 종료 혹은 피벗까지 내다보고 있잖아요. 네. 이게 과연 그 양립할 수 있는 조건인가? 그렇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9.1% 경험이 너무 끔찍했기 때문에 네. 3.3% 중후반도 굉장히 네. 낮아 보이나 네, 지금 보시면은 이 3%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과거에 노멀하지 도달하지 않은. 않은 굉장히 노멀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9%에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3%까지 떨어져 오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필립스 커브를 뭐 논의 자체 안 했지만 네.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는 작동될 거다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근데 밑에가 실업률인 거죠? 네, 여기 실업률입니다. 실업률인데 네. 얘네들이 이게 샌프란시스코 연준이 빈 일자리와 실업률을 거꾸로 계산을 해서 이게 빈 일자리 대비 실업률입니다. 그렇게 해서 빈 일자리. 그냥 실업률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뭐 네. 3몇 프로 이게 아니고. 네, 상대적인 뭐 빈 일자리 대비 실업률을 계산을 했더라고요. 네. 아무튼 실업률이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정말 고용 패러다임은 바뀌었냐? 바뀌지 않았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기본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저도 기본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급격한 고용 냉각은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까?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게 너무 비정상적이라서 이 3%까지의 인플레이션이 내려올 때까지는 실업률이 작동이 안 됐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과거 평균 수준의 통계값에 가까워졌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작동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꾸어 말씀드리면 물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그 실업률이 좀 올라줘야 된다. 실업률이 예를 들어서 4.2%까지 올리려면요. 일자리가 한 7, 80만 개 줄어야 돼요. 근데 요 곡선은 저 미국 경제만 해당해요? 아니면 전 세계 어느 경제나 비슷하게 맞습니까? 다 맞죠. 다 맞아요? 다 맞는데 미국이 고용 시장이 워낙 좀 별나서 탄력적이죠. 네. 별나서 이게 정말 좀 양호한 이러한 필립스 커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왔던 저기를 고용 지표를 제가 보니까요. 18만 7천 개 늘었잖아요. 민간 일자리가. 미국 노동통계국에서 8월 4일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표현이 조금 적절치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연준이 지금 그렇게 바라는 고용 시장의 냉각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어요. 일자리를 많이 갖고 있는 일자리에 굉장히 중요한 특히 자동차 지금 요거죠. 자동차 같은 경우도 계속 잔잔하잖아요. 네. 그리고 매니팩처링을 보시면은 4만 1,000개에서 마이너스 4,000개 플러스 6,000개 지난달에 마이너스 2,000개 제조업단에서 지금 줄고 있잖아요. 느는 거는 지금 프라이빗 서비스 프로바이딩, 그러니까 개인 소비자 쪽이잖아요. 네. 이쪽도 지금 들쭉날쭉하고 있지만 지난 7월에 비하면 지금 줄고 있습니다. 2022년 7월에 비하면 많이 줄었죠. 지금 많다고는 하지만 출렁출렁거리면서 줄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보시면 전에도 박병차 이사님이 그 보여준 그림인데 미국 고용이 자동차, 비내구재, 제조업 전반으로 부진하면서 월간 일자리 10만 개를 향해서 10만 개라는 것은 10만 개가 정도 되면 연준이 이제 우리 할 일 다 있다. 오케이. 이제 좀 편히 쉬어도 돼. 이런 정도거든요. 너무 긴축 안 해야 될 것 같아. 네. 그리고 시장에서 그렇게 바라는 피벗도 네. 충족되고 그런 조건도 충족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다시 필립스 커브로 돌아와서 이 과정은 조금 길고 험난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은 이미 시작됐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병존합니다. 긍정적인 면은 연준이 바라는 대로 지금 고용 시장은 조금씩 있다. 안정되고 있다. 부정적인 면은 앞으로 물가가 떨어지는 데는 고용 시장의 희생이 필요하다.
실업자가 많이 생겨야 네. 물가 떨어질 거다. 네. 그게 뭐 동전의 앞뒷면이죠. 네, 그래서 두 가지 양면성이 있다. 양면성을 합쳐놓으면 뭐 저는 중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한쪽을 잃고 한쪽을 얻으니까. 네. 매크로 관점에서는 주식시장의 좀 여건은 뭐 한 중립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중요한 것은 사실 이제 실질금리가 플러스가 반전됐다라는 거예요. 존 윌리엄스 총재가 어제 그런 얘기를 뉴욕 했더만요. 연준. 네, 뉴욕 연준. 뭐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죠. 예. 실질 인플레이션이 지금 플러스가 계속 앞으로도 날 거기 때문에 금리를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아도 될 거다. 라는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실질 금리는 계속 플러스권으로 가고 있다. 존 윌리엄스 총재가 이사가 그렇게 그 세부적인 설명은 안 했지만 네. 말하고 싶은 것은 그거였을 거예요.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금리. 네, 이제 거의 막바지다. 뭐 시장은 9월 20일 날 올릴 거냐 안 올릴 거냐 저게 저는 안 올릴 거라고 봅니다. 일단 안 올리고 그래도 물가가 안 잡히거나 유가가 계속 올라가거나 네. 무슨 다른 문제가 있다면 11월에 올릴 거예요. 일단 9월에는 조금 뭐 일단 쉬어간다? 스킵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보시면은 왜 이렇게 그동안 물가가 잘 안 잡혔을까라고 보시면 작년 8월에 연준 기준금리가 2.5%였더라고요. 네. 작년 8월이라는 것은 사실은 3월에 25bp 올리고 5월에 빅스텝 50bp 올리고 그리고 6월에 자이언트 스텝을 올렸거든요. 그리고선 겨우 도달한 기준금리가 2.5%에 불과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2.5%라는 것은 중립금리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연준의 금리가 올라간 게 올 중반 이후에 본격적인 경기와 물가의 시차를 가지고 영향을 줄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상반기에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은 좀 당연한 거죠. 지금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실질 금리가 네. 이 근원 PCE 기준입니다. 아주 보수적인 관점의 근원 PCE 기준으로도 연준의 기준금리가 실질금리가 플러스로 반전됐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7월 고용이 제조업단에서 조금 잡히고 있고 근무 시간이 0.1시간 줄었고 그래서 실질 소득이 조금 그냥 정체됐고 실업률은 3.5%였지만 전체적인 고용 시장의 기저에 깔려 있는 네. 분위기는 조금 실질 금리가 계속 플러스로 반전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이제 실질금리라는 네. 게 이제 기준금리가 있고 물가가 있는데 물가가 이제 올라가면 사실 뭐 3% 이자 주더라도 3% 물가 올라가면 똑같은 거니까 네. 실질금리는 이제 그 두 개를 계산해 갖고 네.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제 계산해 보면 지금까지는 어쨌든 물가가 더 많이 올랐으니까 금리가 올랐더라도 이건 마이너스 상황인데 네. 이제는 금리가 더 높아지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네. 실제로 고용도 긴축의 줄고, 효과가 네. 나오고 고용도 고용도 줄고 네. 실제로 고용이 줄어야 되거든요. 네. 고용이 줄지 않고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3.5%의 실업률과 연준의 금리 동결은 뭐 영원히 같이 갈 수 있는 명제냐라는 거죠. 네.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네네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미 의회 예산국에서 명쾌하게 보여줬어요. 이게 뭐 얘네들만 보여준 게 아니라 이코노미스트들이 다 보고 있는 그러한 그림인데 이게 미국 PCE 물가 연준이 통화정책 기준으로 삼는 근원 물가 미국 PCE 물가가 2023년, 24년, 25년에 어떻게 움직일 건가? 저는 이렇게 갈 것 같아요. 9%에서 3%까지는 CPI가 벼락같이 떨어졌는데 지금까지는 여기서부터는 길고 지루한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이라는 거죠. 간헐적으로 오르기도 하고. 네. 그래서 뭐 지금 목요일 날 우리 발표되죠. 7월 CPI도 헤드라인이 3.0에서 지난달에 3.3으로 지금 올라갈 걸로 지금 올라간다고요. 컨센서스가 형성됐잖아요. 네. 근원은 4.7, 4.8 지난달이랑 거의 비슷할 거다. 6월 달이랑 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플랫만 가도 전월비 그냥 0.0으로만 가도 연말에 CPI가 2.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요. 네, 도달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기저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유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반기 물가 안정 속도는 결국엔 주식시장의 중립적이긴 해도 시장에 만약에 기대가 이것보다 높으면 시장은 연말에는 물가가 그냥 더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뭐 시장이 연준이 연말에는 피벗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주가가 올라가면 그거는 조금 잘못된 이해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주가가 올라간다면 그것은 반납할 거다라는 거죠. 반납한다. 매크로 환경은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냉정하다, 좀 지루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이렇게 이 세 번째 그림에서도 이렇게 만약에 된다면 물가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PC 물가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근원도 이렇게 거의 같을 겁니다. 이것도 의예상국에서 12호에서 그린 건데요. 그러면 최종 물가가 2%대라면 마켓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했더니 이게 중금리 시대인 거잖아요. 2%대의 PCE 물가라면 이게 CPI는 조금 더 높잖아요. PCE보다. 어쨌든 그게 높다면 이게 중금리, 저금리 시대로는 이게 못 갈 것 같다. 이런 컨센서스가 확 올라오죠. 이게 저금리 시대로는 못 갈 거구나. 이러면 약간 그 좀비 기업들의 재무 위험은 확 올라갑니다. 그러겠죠. 네, 그래서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이 인기가 없을 것 같고 경기가 회복되든 말든 그리고 우량 기업의 프리미엄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캐시 많이 갖고 있고. 그게 뭐 빅테크 기업들이잖아요. 네. 사실 그래서 시장은 탄력적이고 네, 노동 그 인플로이에 그러니까요. 대한 굉장히 탄력성이 노동시장에 탄력적이고요. 음. 그리고 그래서 마켓은 주식시장 특히 양극화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두 종목을 업종을 꼽으라면 저는 네. 초우량주, 초성장주가 다시 달리고, 그 다음에 저퍼주, 금리가 높기 때문에 저퍼주. 그러니까 금리가 높다라는 것은 성장의 스토리로 이걸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우량성이 있으면서 성장성이 높은 주식은 그래 뭐 금리가 살짝 물가가 중금리로 가더라도 물가가 지난 시절처럼 초저금리로는 안 가더라도 오케이 성장성이 높은데 뭐 어때서 이러면서 이제 다 달릴 수 있는 거죠 지난 상반기처럼. 네. 네. 그리고 한쪽 그룹은 저퍼주, 저퍼 우량주들이. 근데 어쨌든 갈 것 미국의 같습니다. 고용이 고용 뭐예요? 왜냐면 미국의 고용이 정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숫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이해가 때문에 안 되죠. 이코노미스트들이 실수한 가장 큰 이유가 저놈의 실업률은 저게 어떻게 껌딱지냐 저게 오르질 않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저게 여간에서 잘 안 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두 가지 전제. 하나는 자산 시장이 북락하지 않으면 실업률 안 오른다. 근데 우리가 그거 좀 간과한 것 같아요. 왜냐면 401k의 잔액을 보기 시작한 리타이먼트 하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빅테크 기업을 비롯해서 뭐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자기가 빨리 얼리 리타이어를 하거나 정상적인 리타이어를 해도 세컨드 잡을 안 구해도 될 정도의 부가 그렇죠. 생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미국에. 네.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리타이어 하면 뭐 레이업 당하면 내가 빨리 잡을 구해야 된다는 게 있었는데 최고의 연금 수익 그렇죠. 근데 그게 수혜를 입은 기간이 거기다- 지난 10년이죠. 거기다 10년, 15년이죠.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 부동산 에코티가 되게 늘은 거죠. 네. 모기지는 다 갚았고 부동산 홈 에코티가 엄청 늘은 거죠. 근데 그 부분이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자산 축적에도 일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이 정도 있으면 일 안 해도 되는데 굉장히 릴렉스하죠. 굉장히 냉정하거든 그거에 대해서 그죠? 그쵸. 그 부분을 경제학자들이 많이 놓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생각보다는 이민 정책. 네. 그래서 저 필리스 커브가 잘 작동 안 할 것 같아요. 그 작동 만약에 계속 안 된다면 연준은 아마도 금리를 내년도에도 올리겠죠. 네. 그래서 저거가 오히려 자산 시장이 크게 빠지는 북락이 되면은 야 이게 내 401k가 그게 아니었네 이렇게 돼가지고
잡으로 다 나올 수도 있고. 어쨌거나 뭐 이게 그 통화 정책과 물가와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고용 시장의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아우러서 주식 시장에 결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는 이제 금리이기 때문에 모두에서도 저는 이제 하반기에 키워드는 금리다. 지금 30년 국채가 간밤에 보니까 4.269 7bp 올랐어요. 네. 2년물은 떨어졌는데 네. 10년물과 뭐 장기물은 다 올랐습니다. 특히 네. 30년물이 7bp 오른 건 굉장히 많이 오른 거거든요. 음. 그래서 어제 저는 30년물이 오른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아 이거는 약간 긴장감이 확 오더라고요. 음.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 하반기 금리 키워드를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려야겠다. 금리 쪽으로. 옥션이 좀 늘어요 3분기에 한 2,500억 달러 정도 트레저리 공급이 더 됩니다. 네. 그래 공급이 더 보이는 되고, 거죠? 예, 네. 그러니까 3Q 지금 그 재무부의 그 국채 발행 찍는 거 계획은 그렇죠. 오히려 늘었잖아요. 지금 한 많이 늘었죠. 네, 한 네. 1,000억 달러 정도 더 늘었고. 음.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금리가 좀 올라간 거는 뭐 지난주에 피치 건도 있었지만 그거는 미미했고 영향이. 일단 하반기 물가가 작년 기저 효과 때문에 저항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잘 안 떨어질 거다. 그렇죠. 그리고 플러스 최근에 이제 유가가 좀 올라가는 거 기분 안 좋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장기물이 조금 더 고개를 위쪽으로 드는 거고. 예. 네. 두 번째는 재정 지금 말씀하신 어쨌든 3Q에 지금 많이 찍잖아요. 앞으로 계속 더 찍어야 네. 될 거예요. 선거 때까지.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이 조금 좋은 것 중에 하나도 연준도 있지만 연방 정부의 재정의 어쨌든 그게 유동성 확대죠. 유동성 확대가 네. 지금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하반기에 금리와의 전쟁이 네. 시작됐고 이 부분이 이제 시장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조금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채권 발행이 이제 미국 정부에서 계속해서 많이 늘어날 뭐 계획이니까. 네. 그래서 금리가 좀 더 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단기물만 떴거든요. 네. 단기물 위주로 떴거든. 왜냐하면 기준금리 올리는 거 직격탄을 맞는 게 그러니까 그래서 최근에 뭐 자산운용사 임원을 만났더니 한국에서도 이제 미국 달러 MMF가 출시되더군요. 네. 내가 미국 달러가 있어. 달러가 뭐 예를 들면 뭐 여행 갔다 와서 1,000불 남았어요. 그거 MMF에 맡기면 5% 줘요. 달러. 근데 이자 은행 가면 그거보다 훨씬 덜 주니까 그게 이제 단기 채권으로 운영하는 거거든. 네. 그래서 사실 그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 환만 저게 유지가 되면 내가 달러 대출 받아가지고 차라리 MMF 하는 게 낫겠다. 네?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한국 대출 받아서 네. 한국 대출이 금리가 싸니까 그거 컨버트하면은 환해서 저 픽스드 인컴으로 운영하면 차익이 생기겠다는 얘기. 안정적이죠.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원화 하반기 약세로 보면. 금리는 조금씩 내려갈 것 같아요. 내려가는데 생각보다는 지금 위에 머물고 있고 장기물이 그리고 하반기에도 생각보다는 굉장히 더디게 네. 우여곡절을 보이면서 떨어질 거다. 그게 이제 주식시장의 가장 성가신 눈의 가시가 될 거다. 성가시다는 거는 주식량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좀 오르려고 그러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지고 또 조금 부담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관점이 맞다면 성장주 중에서도 초우량 성장주. 초우량 성장주. 또 캐시플로가 저포주. 확장되면서 그 네. 오히려 자금 운영할 네. 수 있는 정도의 성장주. 네. 그러니까 지금 적절한 상태의 성장성만 있는 거 말고. 네, 그 뇌피셜만 가지고 스토리만 가지고 그로스가 부각되는 종목은 조금 하반기에는 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사님 감사드리고요. 네. 뭐 휴가 좀 잘 다녀오시고 충전 좀 하고 오십시오. 네, 충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